근데 지금 보면 가치와 진영에 기반한 외교를 하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일본도 미국도 다 이제 뱃머리 돌려가지고 그거 아니거든 하면서 다 돌아가고 있는데 우리만 지금 어느 바닷가에 혼자 외딴 섬으로 이래야 좋을까 저래야 좋을까 전략적 방향을 못 정하고 계속 순방만 다닌다. 그렇죠. 예. 일본과 미국은 최고 목표가 국익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그렇습니다. 하고 예. 융통성이 예, 있는데 예. 우리는 국익이 최고적 목적이 아니라 예. 수단이 돼버리고 진영과 가치 논리가 제일 목표가 되다 보니까 국익에 지금 엄청나게 그렇습니다. 훼손되는 사건들도 훼손되는 일이 많죠. 자세히 생각해 보면은 네. 윤석열 대통령이 가치 외교를 이야기하는데 꼭 가치 외교를 하는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요. 무슨 말이냐면 아니 지금 국내에서 신재생 에너지 다 반대하잖아요. 네. 네. 없앴자 예산도 줄이고. 네, 네. 그럼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가치잖아요. 네. 근데 왜 APEC 가가지고 또 해외 가가지고 가가지고. 전부 다 신재생 에너지를 또 얘기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좀 이율 배발적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국제사회 가서 얘기하는 것도 막 ODA 막 사인하고 네. 있잖아요. 예, 네, 전 세계 네. 다니면서 인심 팡팡 쓰고 있습니다. 지금 세수가 네. 60조나 펑크가 난 상황인데 이렇게 해도 되는지 의심스러울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외교의 목적이 국익이 아니라 순방 그 자체에 있지 않을까요? 아, 그렇죠. 예, 그렇죠. 아, 예산도 많이 순방 그 쓰고, 자체. 네. 예. 아, 이거 따져봐야 됩니다. 예, 국회 운영위에서 좀 따져봐야 됩니다. 네. 순방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고. 지난주 운영위에서 제가 순방 예산 가지고 네. 질의해서 그랬더니 거기에서는 뭐 성과가 있다고 하는데 네. 성과 실수만 안 하면 성과죠. 아니 뭐 그 의원님 그렇게 질문하셔가지고 제가 청와대 용산에서 답변한 거 뭐 뉴스 나온 거 보니까 네. 뭐 말을 또 이상하게 또 돌려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뭐 외교가 민생이다. 뭐 그렇게 하는데요. 그렇죠. 아니 그게 틀리지는 않아요. 네. 외교 열심히 해가지고 그리고 경제 외교를 하고 중국하고 외교 잘하고 네. 뭐 우리 시장을 넓혀 나가고 대통령이 나서서 해야 될 일이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결국은 이제 민생으로 관계되는 건데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려면 외교를 통해서 우리의 경제 영역들을 확장시키는 성과를 만들어 와야지. 그래야지 이게 외교가 민생이지. 어디서 좋은 말은 배워가지고 써먹을지는 않을 것 같은데 실제는 전혀 다른 거죠. 아니 근데 그 김병주 의원님은 진짜 군 생활을 정말 잘하셨나 봐요. 김대호님께서 김 의원님 군단장 하실 때 제 아들이 비서실 사병으로 근무했었거든요. 아, 네. 야 진짜 네.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얘기까지 다 나옵니다. 제가 39년 동안 군복을 입고 있다 네. 보니까 부대원이 너무 많잖아요. 네. 그러면 제가 유튜브 할 때 네. 다행스럽게 네. 악플은 없고 대부분 칭찬거리고 아 이런 선풀이 네. 야, 진짜 사병에게도 세심히 배려해 주시는 참 좋으신 분이라고 자랑하더라고요. 이야. 섬김을 아시는 분이라 생각했었습니다. 와, 예. 악플이 없고 선풀이 예, 많다는 말씀을 그러니까. 바로 또 입증해 주시네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임채은님은 국민들은 네. 다 아는데 왜 윤석열 대통령만 헛발질일까 이런 의견도 네. 달아주셨습니다. 신원식 장관 얘기 좀 여쭤볼게요. 그 어제 KBS 프로그램에 나오셔가지고 북한의 군사 정찰 위성 3차 발사가 일주일 또는 오는 30일 실시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전망을 했는데요. 러시아 도움으로 북한의 그 위성 계속 1차, 2차 다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엔진 문제 다 해소한 걸로 보인다. 근데 왜 하필이면 30일일까요? 네, 그거 제가 이거 뭐 알아요. 묘하게 알아요? 네. 이유를 아십니까? 네. 혹시 북한과 내통하고 계셔서? 신원식 장관이요? 네. 아니 이런 거죠. 그러니까 국방부하고 국정원이 지금 점쟁이 경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저께 그 신원식 그 장관이 나와가지고 한 방송도 제가 봤거든요. 네. 근데 정말 이 언론에서 그 보도 안 하는데 저는 네.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야 신원식 장관이 뭐라고 하냐면요. 자기가 11월 7일 날 그 장관을 침해가지고 네. 북한이 군사해성을 11월 30일쯤에 쏠 거다. 자기가 그렇게 말을 했다. 네.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자기가 점쟁이 점을 쳤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네. 네. 그러면서 이제 그런데 우리나라 모 기관에서는 북한이 지금 11월 18일을 미사일절이라는 걸 선포를 했거든요. 그래서 네. 11월 18일 그게 이제 국정원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욱 장관은 방송에서 국정원이라고 말하지 않고 국정원 뒷산 거예요? 네. 국정원 네, 그렇게 했어요. 네. 모 국방부가- 기관에서는 12월 18일이라고 했는데 그게 틀렸습니다. 그러면서 국정원이 아니 국방부가 맞았습니다 이런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네. 야 우리나라 이
최고의 이 정보기관들이 국군 정보기관과 국정원 정보기관들이 둘이 서로 네 점이 맞았냐 내 점이 맞았냐 이렇게 경쟁을 하고 있구나. 야. 근데 사실은 그 국정원도 정말 깝깝한 노릇이에요. 왜냐하면 국정원이 그 11월 18일 날 미사일 질 때 북한이 군사회담을 쏠 거라는 것도 사실은 별다른 근거 제시한 거거든요. 그냥 얘기한 거예요. 뭐 미사일 나름- 공업절. 네, 공업절에. 네. 그리고 이제 신원식 장관이 11월 30일 한 것도 출처를 정확하게 밝히진 않고요. 네. 모 정보기관과의 협의에 따르면은 네. 북한은 11월 30일에 한다. 네. 그래 우리의 점이 맞았다 이러는 건데 신원식 이러면은 장관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북한으로부터 소식을 받는 겁니까? 아니 근데 이러면 이제 모 기관과 협의했다 그랬어요. 근데 예. 문제가 이게 진짜 심각한 문제가 여기서 발생하는 게요. 예, 예. 국정원과 예. 국방부의 정보 라인이 예. 협의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 그걸 협의도 하지 않고 예. 그거를 그 중대한 어떤 북한 정보에 관한 문제들을 예. 일방적으로 발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 국정원은 국정원 따로 예. 11월 18일 날 발사할 거라고 하고 야. 국방부는 또 국방부 따로 예. 11월 30일 발표할 거라고 하고 예. 그리고 나서 국정원 발표가 틀리니까 예, 내 말이 맞지? 내 말이 맞다 이렇게 또 자랑하고 있고 이 정말 심각한 정보 공유 체계에 지금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국정원은 겁니다. 지금 인사 문제에다가 지금 정보 경제까지 경쟁까지 지금 국방부하고 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요. 그렇게 점쟁이처럼 맺힌 날 뭐 한다 이거는 적절하지 않는 것 같고요. 네. 사실 북한은 미사일 특히 인공위성을 그 개발해서 발사하는 것들이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발사 시점을 정치적인 효과가 극대화되는 시점에 하려고 해요. 네. 계획대로 하는데 그러면은 지난번에 국정원에서는 극적인 효과가 있는 게 18일인 거고 네. 신원식 장관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 군사위성을 미국에서 이달 말일에 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그 시점에 맞추어서 하지 않겠냐 하고 아전 인수격으로 하는데 북한은 프로그램에 따라서 실시를 하는 거고요. 실제 보면은 1차 발사가 5월 31일 날 했었고 그리고 통상 1차 발사에 실패하면은 예.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 한 1년 걸려요. 보완하는데 예. 이제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리거든요. 예, 예. 그런데 놀랍게도 3개월 만에 2차 발사를 했잖아요. 8월 24일 날. 예. 그렇게 또 했고 그러니까 온 국력을 여기에 다 쏜 거예요. 쏜드니까 네. 그 다음도 3개월이면 가능한 거죠. 8월 24일 날 했으니까 11월 중 말쯤은 하게 되는 거고 예. 또 이번에는 플러스 요인이 하나 있었잖아요. 김정은이가 러시아 예. 가서 김정은 위원장이 맞죠. 예, 푸틴을 만났죠. 만났잖아요. 예. 그때 여러 가지 우리 포탄이나 뭐 이런 걸 지원 러시아에 하고 여러 가지 기술을 받았는데 특히 ICBM에 대한 기술을 받았다라는 예. 여러 가지 추측이 나오잖아요. 예, 예, 그래서 아마 러시아의 도움을 받았을 것이고 그러면 이제 그 프로그램대로 해도 3개월이니까 네. 11월 한 말경쯤은 되는 거예요. 아. 이거는 사실 논리적으로 하면은 네. 국정원이나 국방부가 아니래도 8월 18일 아니면 30일 사이에 쏠 것이다. 그건 맞출 수 있는 것이고. 의원님에게 네. 좀 창피한데요. 그렇죠. 그런데 네. 저는 신원식 장관의 말에 좀 무게를 실어요. 왜냐하면은 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한미 군 정보를 가지고 미국과 한미군 정보를 가지고 네. 나름 근거 있게 TV에 나와서 얘기했으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우주 발사체는 네. 사실은 예측이 가능해요. 왜냐하면은 액체 연료를 주입을 해서 네. 고정식 발사대에 쏘니까 동창내 고정식 발사대의 움직임을 보이잖아요. 네. 준비하는 과정, 예. 그다음 연료 주입이라든가 이런 움직임 그런 것들이 예. 다 관철이 되기 때문에 예. 언제쯤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예측컨대 또 북한은 자존심 문제가 있으니 우리 군사위성을 쏠 때 같이 쏜다. 같이 쏘든가 하루나 이틀 더 빨리 쏘든가 예. 이렇게 해서 성공하면은 예. 본인들이 앞섰다고 이렇게 예. 주장하려고. 주장할 수 있잖아요. 네, 그리고 그 국내용으로 할 수 예, 있으니까 그래서 아마 신원식 장관의 말에 저는 무게가 좀 더 있다고 보고. 그러면 의원님 네. 이번에는 성공할까요? 1, 2차 다 실패했는데 3차는 성공 가능성이 높다.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1차 실패하고 2차 실패를 보완을 했고 네. 러시아의 도움을 받았잖아요. 이미 북한은 ICBM 탄을 급을 발사에 성공했어요. 10,000km 이상을.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술이 많이 축적이 돼 있는데 네. 아마 러시아로부터 도움을 받으면 한두 개의 결함일 겁니다. 그걸 빨리 찾아내고
밤새워 일을 하겠죠. 그러면은 보안이 쉽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 우주 발사체 성공도 성공이지만은 그 위에 탑재된 위성의 예. 수준을 하는데 1차 만리경이로? 발사 때 예. 네, 그 인공위성 북한에 만든 수준은 대단히 조악했거든요. 아,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별로 효과가 없는 수준이 떨어진 건데 네. 이제 앞으로 그것이 러시아의 도움을 받으면은 네. 상당히 수준을 빨리 올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에게 대단한 위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러시아 우크라이나에 탄약을 지원한다고 하고 막 할 때 이미 경고했어요.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탄약을 지원을 하고 우회 지원이든 직접 지원이든 하게 되면 러시아와 적국이 되고 그럼 러시아는 군사 기술을 북한에 줄 것이고 그럼 군사 기술이나 또는 신무기를 북한이 받게 되면 북한은 강해진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의 전쟁의 불씨를 한반도에 갖고 오는 꼴이 될 것이다라고 이미 예고를 수없이 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현실화되는 모습이라고 보여지는 거죠. 아, 진짜 심각하네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러시아도 북한도 중국도 우리 입장에서는 관리 대상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야 한반도의 어떤 그 위기 관리가 가능한 건데 지금은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건지 네. 위기 관리가 위기에 봉착해 있는 건가요? 이 북한의 군사위성 발사는 네. 그러니까 세 가지 지점을 가지고 좀 정확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북한이 무슨 막 그러니까 본질적인 이유가 뭔가 그러니까 자꾸 뭐 북한의 자존심이라든가 뭐 한국하고 경쟁이라든가 이런 거는 사실 부차적인 이유거든요. 네. 핵심적인 이유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북한하고 러시아하고 그 군사 협력의 수준과 그 성격이 무엇인가를 보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탄약에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거든요. 네. 근데 탄약이 뭐 의미가 없다는 건 아닙니다. 네. 근데 탄약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는 미국 시각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북한제 탄약이 러시아로 제공될 경우에는 네.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가 시급한 문제예요. 그래서 김정은이 러시아 갔을 때 예. 탄약 문제를 가지고 협의했던 것들을 중심으로 많이 보도가 되고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김정은의 러시아 방문은 탄약 문제도 당연히 중요하게 나눈이 됐겠지만 핵심적인 거는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삼국이 군사협력을 사실상 군사 동맹 순으로 만든 거에 대해서 한미일.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북한하고 러시아가 대응하는 차원에서 북한하고 러시아도 한미일 삼각 군사 동맹의 수준에 준한 군사 동맹을 지금 만든 거예요. 가서 그래놓고 이제 겉으로는 뭐가 문제가 없었다, 뭐 합의문이 없었다, 뭐 그렇게 말하지만은 그렇게 됐다는 걸 봐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그렇게 된다면은 그 배경에서 이제 김병준이 말씀하신 북한이 군사위성 쏠 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북한의 일종의 그 감시 장비. 그러니까 북한이 위성에서 우리는 지금 우리가 이번에 이제 위성을 11월 30일 날 4.25 사업에 의해서 위성을 발사하게 되면 우리는 지상에 30cm까지도 식별할 수 있는 그러니까 미국의 유투기 정도로 우리는 식별 능력을 가질 수 있게 되거든요. 정찰위성 425. 예, 4.25 사업 때. 그런데 북한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북한하고 러시아하고 군사 협력이 지금 동맹 관계로까지 격상을 시켰기 때문에 거기서 어떤 기술 협력이 지금 되고 있는지 위성 관련해서 그거를 봐야 되는 거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지금 현재 북한에서 차지하고 있는 그 군사 정찰 위성의 정치적 의미가 뭔지. 근데 정치적 의미는 지금 김정은이 이제 그 하노이 회담에서 실패하고 나서 김정은이 이제 이를 빡빡 갈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두고 봐라. 이제 자기네들도 뭔가 군사를 강화해가지고 미국한테 다시 수면 안 당하겠다. 김정은이 지금 이를 빡빡 갈고 있으면서 하는 게 뭐냐면은 5개년 국방 강화 계획입니다. 5개년. 네, 그래서 올해가 3년 차예요. 그래서 3년 차에 북한이 김정은이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게 군사 정찰위성이거든요. 근데 두 번 실패를 했어요. 근데 이번에 만약에 실패를 하면은 북한은 그 북한이 지금 몇 년간 김정은 이를 빡빡 갈고 있는 그 사업 자체가 실패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북한의 내부에서 김정은의 어떤 리더십에 있어서 치명적인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3차 발사를 할 때는 러시아로부터 기술 지원도 받고 그러면서 또 어떻게든 성공해야 돼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그냥 뭐
어떻게 막 뭐 요건에 맞춰가지고 예, 막 하는 예. 것보다는 반드시 성공하는 그거를 어떤 핵심적인 날짜를 잡을 11월 겁니다. 30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좀 반드시 늦어지더라도 반드시 성공한 성공하게. 날짜를 잡는 거. 예. 그런 것들을 좀 주목을 해서 봐야 되는데 예. 근데 이제 제가 신원희 장관 인터뷰한 것도 쭉 봤더니 예. 뭐 그냥 뭐 특정 기관하고 뭐 협력했다 그렇게 막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이제 뭐 자기는 국정원보다 더 정확하다 뭐 이런 이야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야 아니, 근데 이 국방장관이 좀 사람들- 심하다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근데 의원님 좀 어떻게 생각하시면 암만 그래도 지금 다 국무위원이고 그런데요. 정치를 떠나서 너무 과도하게 외교를 그리고 국방 안보 문제를 국내 정치용으로 활용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네. 사실 북한의 그 우주 발사체 인공위성 쏘는 거를 그 명분으로 9.19 군사합의 뭐 폐기 또는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해야 된다. 네. 이걸 들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이런 것들을 국내 정치용으로 많이 활용하는 경향이 있죠. 예,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은 북한의 위협을 낮추고 위기 관리를 통해서 한반도의 평화 체제가 가능하는 방향으로 사실 우리 국민들 여론조사 해보면 통일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는 별로 이렇게 막 꼭 통일해야 된다라기보다는 한반도의 평화 체제에 대해서 훨씬 평화가 먼저다 이런 인식을 갖고 계시고 최소한의 뭐 무슨 뭐 관광 가고 그다음에 경제 교류하고 뭐 이런 정도 뭐 하면 되는 거 아닌가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게 제 노선이었습니다. 아 그게 그래서 그걸 한마디로 김창수 예. 비서관의 노선이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이 뭐냐면 지금은 평화, 네. 이어서 번영, 그다음 통일. 네. 그러니까 통일은 우리 미래의 과제에 밀어놓고 예. 지금은 튼튼한 국방의 기초에서 예. 평화를 정착시키자는 거죠. 예. 남북 교련력도 하고 예. 9.19 군사합의도 지켜가지고 서로 싸움하지 않게 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맨날 싸우듯이 우리 그렇게 하지 싸우면 안 말고. 된다. 예. 동서독처럼 통일해가 동서독 수십 년간 교류를 했거든요. 네. 그렇게 교련력해가지고 우리도 좀 잘 살아보자. 네. 그리고 나서 통일 문제는 논의하자 이런 거죠. 네. 네, 그게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거죠. 네. 사실은 평화 체계를 만들고 그다음 경제 교류나 인적 교류나 이런 걸 열어서 네. 경제 공동체가 만들어지면은 그다음 절로 사실은 우리가 만주나 또는 러시아로 뻗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네. 그럼 북한도 내부적으로 변화하잖아요. 변화하게 되면 정치 통합은 저절로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 때 추구했고 또 통일하면 북한이 또 응하지가 않지 않습니까? 네. 요즘 북한도 통일만 안 해요. 흡수 통일하는 거 아니야 하고 두려움이 네. 있기 때문에 예. 통일은 수면 밑에 내려가 있지만은 사실 궁극적인 목표는 통일을 해야 우리 대한민국이 미래가 더 확고히 번영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 수 있는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좀 통일을 뭐 포기하거나 뭐 네. 마냥 미루자는 게 아니라 통일로 가는 프로세스를 정교하게 만들자 그렇죠. 이런 거죠. 예. 네. 그래서 김창수 비서관 같은 분이 중요한 겁니다. 지금 그렇죠. 예, 편의점에서 네. 저희가 이 코너를 반드시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민족의 이후에 향후 100년, 향후 200년 미래 세대의 삶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있는데 사실은 네, 제가 그럼요. 얼마 전에 중앙일보에 난 사진 한 장 보고 사실은 좀 가슴이 아팠어요. 영하 30도에 압록강에서 빨래하는 네. 어머니 사진이 실렸더라고요. 그 고무장갑은 그래도 꼈더라고요. 중국산일 것 같은데. 여하튼 이 엄동설안에 강에서 빨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대한민국 선진국 주부들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장면이죠. 우리는 세탁기에 건조기에 뭐 이러고 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압록강에서 빨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 이게 어찌 보면은 진짜 세기가 다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스라엘에서 장벽을 넘어서 팔레스타인으로 가면 교통수단이 당나귀라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팔레스타인 취재 갔다 온 기자들이 다들 놀라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21세기에서 갑자기 19세기나 20세기로 넘어간 듯한 그래서 영화에서나 봄직한 장면들이 그대로 있는 거고 저도 북한 취재 갔을 때 그런 장면을 많이 봤었습니다. 그래서 야, 이 격차를 어떻게 해야 될지 진짜 과제가 아직도 네. 너무 많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세기의 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구한말에 외국인들이 우리 이 조선의 네. 풍속을 찍은 사진들 보면은 이 남성들은 덮포자로 휘날리며 백이민족의 그 폼이란 폼을 다 잡고 다니고 있고 여성들은 빨래터에서 가서 그 찬물에 빨래를 하고 있고 우리 박수근 화백의 그림이라든가 네. 빨래터 같은 거 그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오래전 이야기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사라진 이야기인데 지금 이제 압록강변에서는 북한의 우리 누이들, 우리의 어머니들, 우리의 같은 핏줄을 나눈 여성들이 그 찬물에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 정말 마음이 안타깝죠. 네. 자, 시간이 다 돼서 근데 요건 꼭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병주 의원님 당내에 지금 최수근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 TF 단장이신 거죠? 활동 중이신데 단장 우리 박주민. 박주민 의원 단장인가요? 하여튼 활동 중이신데 지금 국방부가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에 부당한 외압을 행사하는 물증이 그렇죠. 나왔다고요? 어떤 겁니까? 해병대 사령관하고 장관 보좌관이었던 박 보좌관하고 문자가 재판 과정에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재판 과정에서 나왔는데 뭐 예를 들면은 확실한 혐의자는 수사를 의뢰하고 지책임 관련 인원은 징계로 하는 것을 검토해 주세요. 이거 가이드라인인데? 그렇죠. 가이드라인이죠. 그것은 사실상 어떤 수사 지침이잖아요. 그러니까 지휘관은 징계를 하고 그러면 거기에 해병대 1사단장 그다음 여단장 뭐 이런 사람만 징계하고 나머지 직접 관련 있는 사람만 수사 의뢰해라. 그리고 또 수사라는 단어를 쓰지 말고 조사라는 단어를 써라. 수사로 그런 것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30일 날 그러니까 7월 30일이 언젠가 하면은 장관한테 보고한 날이 30일이고 31일 날 이제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윤 대통령께서 경로설이 있었던데 그 전 31일 날 문자는 오늘 보고 드린 내용을 안보실에도 보고가 되어야 될 것 같다. 내일 아침에는 대통령실 국방비서관에게는 인지가 되어야 될 것 같다라고 했는데 사실 그날 저녁에 30일 날 저녁에 국방비서관에게 보고가 됐고 그 언론의 브리핑 내용이라고 하는데 하여튼 이런 내용이 보고가 됐고 그 30일 내일 아침엔 대통령 국방비서관한테 인지되어야 될 것 같다는 이날은 안보실장한테 보고가 됐더라고요. 그리고 11시에 수석 비서관 회의를 윤 대통령 주관하에 안보실 비서관 회의를 했었고요. 그때 국방비서관이 대통령한테 보고를 했는데 요거는 아니고 국방 현안을 보고했다는 거예요. 라고 주장을 하는 건데 사실은 인사와 관련되기 때문에 보고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이 사단장을 임명 권한이 대통령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1사단장을 보직 해임시키고 해병 1사단장을 새로운 사단장을 임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31일 날은 대통령 안보실에 보고해서 대통령께 보고해 달라. 이와 같은 뉘앙스로 장관 보좌관이 해병대 사령관한테 얘기했던 것이죠. 이런 것들이 사실은 대통령실의 외압의 증거라고 보여지는 거죠. 이거 이대로 괜찮겠습니까? 국정조사 언제 하나요? 이제 국정조사를 곧 시작하려고 하고 있고 사실 특검법 이 해병대 사건 특검법은 패스트트랙에 튀어 있잖아요. 그래서 국정조사를 먼저 실시하고 어느 정도 퍼즐이 더 맞춰지면은 특검으로 가서 명명백백히 밝히려고 합니다. 지금 사실 저나 뭐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운영이나 국방위 뭐 이런 데서 밝혀서 벌써 퍼즐이 대통령실 외압의 퍼즐은 한 80% 맞춰졌다고 보여지고요. 국정조사를 하면 90% 이상 맞춰질 것이고 국정조사도 한계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수사를 못하니까 예를 들어 핸드폰 포렌식을 못하고 이랬잖아요. 이런 문자를 포렌식하면 다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특검으로 또 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죠. 김계환 사령관이 박정훈 대령한테 물어봤던 것 중에 하나가 야 이거 비화폰도 포렌식 되냐? 엄청나게 걱정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비화폰에 도대체 무슨 내용이 들어있는지 지금 뭐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수사 기록에 이런 내용들이 포함이 됐다고 하면 앞으로 더 나올 수 있다. 다양한 증거들이 나올 수 있다. 아마 비화폰도 포렌식하면은 문자 같은 경우는 나오리라고 보여. 비화폰은 뭔가 하면은 제가 예를 들어 김창수 비서관한테 전화를 하면은 이 안에 문자는 그대로 있고 날아가는 과정에서 전파가 도약시켜서 중간에 이렇게 그 도감청이 안 되게 하는 거죠. 중간 전파를 도약 방식으로 해서
다른 방식으로 가게 교란을 하는 거지 핸드폰 내에서 문자나 이런 거야 다 남아 있는 거죠. 남아 있겠죠. 뭐 없다고 말할 수가 그래서 없습니다. 저는 이어폰도 네. 사실은 포렌식을 하면 뭔가 근거를 찾을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그리고 통화 기록도 다 있을 것이고 그거는 비아폰이라고 하는 것은 남에게 가는 과정에서 이렇게 해킹이나 또는 도감청이 안 되게 하는 거기 때문에 좀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보좌관이 군사 보좌관이 그냥 보좌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장군이죠. 완스타고. 장군이에요. 완스타예요. 군사 원스타 군사 보좌관이 완스타 장군이죠. 장군이에요. 대한민국 장군이 네. 보낸 겁니다. 문자를. 네. 예? 네. 그러면 사령관은 이거 장군끼리 한 거잖아요. 네. 그러면 장군 간의 대화가 이렇게 있고 사실상 수사 가이드라인 이거보다 더 분명한 증거가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네? 것들이 가이드라인의 하나의 그 증거로 보여지는데 네. 그러니까 사실 다른 것은 몰라도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이 왜 화를 냈는지 누구를 어떻게 빼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한 것인지에 대해서 뭐 대통령실은 다 알고 있겠죠. 예? 그렇죠. 대통령실과 네. 또 그 당시 수석 비서관에 참가했던 인원들은 다 알고 있는데 네. 나중에 밝혀지리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인사할 때도 네. 굉장히 그 뭐 검증 같은 것들이 왜 이렇게 안 되냐 그렇죠. 그런 이야기들 많이 예, 했잖아요. 예. 근데 또 뜻밖에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대통령실에서 공식 라인에서는 또 모르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공식적으로 막 논의되지 않고 이 인사 같은 것도 막 물밑에서 이상한 라인들이 개입해가지고 인사가 진행됐기 때문에 검증이 제대로 안 되는 것처럼 내부의 의사소통도 굉장히 이상한 방식으로 진행되는 지금 우리가 한두 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실은 제대로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사람들이 걱정을 하는 나라가 왜 이렇게 돌아갈지 그렇게 걱정하잖아요. 다 이게 의사소통이라든가 뭐 이런 시스템 돌아가는 영망이기 때문에 나라가 왜 이렇지 하는 생각을 국민들이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분명히 우리가 겪었던 국가 시스템이 있고 예측이 가능했고 그렇죠. 그런 정부를 경험했던 국민들이 보기에는 세상에 좀 국제사회에 좀 부끄럽죠. 제가 사실은 굉장히 대한민국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나라인지를 막 얘기하다가 귀국했더니만 이게 무슨 날벼락인가 싶습니다. 아, 근데 김병주 대장님 응원합니다. 네, 김종합님께서 대장님이 네. 기차로님께서 탄핵 간수 올라가는 겁니다. 이홍구님께서 박정훈 대령 최상병 너의 억울함을 끝까지 풀어주마 멋있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배창수님께서는 나라 안보가 불안하다 이런 걱정 글도 남겨주셨습니다. 네. 오늘 진짜 알토란 같이 네. 전 세계를 다니면서 국제정치, 안보, 우리 국방까지 꼼꼼하게 살펴봤습니다. 오늘 정말 공부도 많이 되고요. 네. 정보도 많이 체득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너무 잘 들었는데 끝으로 꼭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30초씩만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먼저 네. 저 특별하게 생각 안 해봤는데요. 네. 그 아까 미중 관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세계가 서서히 변하고 있습니다. 세계가 세상을 변화하는데 우리가 변화하는 시점에서 잠깐 깜빡하면은 저 멀리 가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 변화하는 시기에 우리 외교를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좀 잘해줬으면 좋겠다. 윤석열 대통령 맨날 막 외국만 나간다고 국민들이 환영을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외교 전략을 좀 잘 짜서 변하는 시기에 대한민국 국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외교 잘해야 된다. 네. 예. 네, 저는 지난주 화요일 날 출판 기념일회를 네, 진접에서 했는데 네. 아주 성황리에 네. 잘 끝났습니다. 오늘 뭐 여론조사 네. 결과도 거의 붙었습니다. 네, 원래 네. 비례대표가 나가서 기존 아니, 왜 이렇게 의원하고 늦게 하면은 가셨어요? 오늘 늦게 분석에 따르면 갔죠. 너무 늦게 갔다고. 그렇지만 치고 올라가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진접별내 오남에 계시는 혹시 시청자분들 계시면은 저한테 좀 연락을 주시고 네. 또 많이 또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또 꼼꼼하게 또 이 선거운동에 예, 활용하시는 센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정말 잘 들었고요. 다음 주 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